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갑골문을 강의하면서 자주 드는 질문의 하나는 대체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이 갑골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체 동이족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질문 중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갑골문이 동이족이 만든 글자가 맞구나 하는 걸 간단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들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약간씩은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우선 우리가 부르는 한자의 명칭 문제인데요. 갑골문 시대에도 한자라는 명칭이 있었을까요? 한자의 한은 한나라 한자니까 한나라의 글자다라는 뜻으로 한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한나라는 갑골문이 통용되던 은나라로부터 약 1400년 뒤에 나타난 나라이니 은나라 땐 당연히 그런 명칭이 없었겠죠. 한족의 글자라고 해석을 할 때도 한족이란 명칭은 한나라 이후에 나온 것이니 결과는 같습니다. 한족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화하족 또는 하족 이런 명칭으로 불렸는데, 한족이란 명칭은 한나라 이후에 생기게 되는 이름이죠. 그럼 한나라 때는 한자라는 명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갑골문과 금문 이후 지역마다 중구난방이던 글자를 소전으로 통인시키고 거기서 다시 예서로 간소화시킨 것이 진나라의 시황제 때이고, 최종 글자인 해서가 완성된 것은 한나라 때가 아니라 육조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당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리로 보자면 글자를 통일시킨 진나라의 글자, 곧 진자로 부르는 게 마땅한데, 왜 우리는 글자 발전에 아무 공도 없었던 한나라 한자를 붙여 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문헌적으로는 원나라가 자기들의 글자인 몽골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중문 대사전 같은 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한나라 때는 한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널리 보급시킨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인들이에요. 근데 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중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자기네 문물을 이식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가나라는 자기네 글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한자라는 명칭을 통용을 시켰는데, 이후 그게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오늘날 한자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거예요. 가령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신식학교 교육이 보급된 1920년대 이후부터였고, 그 전에는 진서나 문자 또는 서계 정도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진서라는 그 말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뒤에 한글의 옛 이름인 언문과 대조적으로 쓰이던 말이므로 그 출현은 상당히 늦은 시기의 단어이고, 문자라는 말이 처음 발견된 것은 동소문자라고 새겨진
낭야각석인데 그 시기가 진시황 2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갑골문이 통용되던 은나라 때와는 약 10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요. 또 서계라는 말은 조선조 시대에 와선 여진족이나 일본가의 외교문서 같은 데 주로 사용되던 말인데, 그렇지만 이 말은 진시황 이전에도 사용이 되었던 단어예요. 이를테면 주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 등을 기록한 주례라는 책에 이 서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한자를 가리키는 가장 오래된 단어는 서계이고, 그 다음이 문자, 그 다음이 진서쯤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낱말들을 이루고 있는 글자, 즉 서, 계, 문, 자의 네 글자는 의당, 서계, 문자, 진서 등의 단어보다 먼저 있었겠죠. 따라서 오늘은 문, 자, 서, 계의 순으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왜 갑골문이 동이족이 발명한 글자인가를 좀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보기로 할까요? 그럴문. 그럴 문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몸통에 먹물 따위로 새기는 것이 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글자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몸에 새긴 문신에서 온 글자다 이렇게 해설하기도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다음 사진부터 보시죠.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동물 암컷 생식기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말하자면 이런 모양을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습니다. 이 부호의 겉모양은 가축 암컷의 생식기 모양이고, 마름모 안에 보이는 X표는 생식기에서 흘러나온 그 액체를 표시한 건데, 이 부호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생식기의 액체를 표시한 건데 암컷이 발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발정을 하게 되면 생식기의 그 색깔이 짙어지므로 여기서 채색, 얼룩, 무늬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무늬로부터 다시 글자, 글, 글올, 책, 학문의 뜻이 파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건 시기적으로 상당히 후세의 일이죠.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금문인데, 글자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에 오면 마름모 안에 X표가 하트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어떤 해설자들은 사람의 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한자 8강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마음심의 그 초기 글자죠.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음심자의 발달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을 스케치한 그림이죠. 이 중에서도 마음심자의 금문을 취한 것이 그럴 문자의 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액체를 뜻하는 X표 대신에 하트 모양의 그림을 집어넣었을까? 이걸 문신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이 문신이 아니에요. 이건 발정한 동물의 심적인 그 흥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글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적어도 금문 시대까지는 동물의 발정을 표시하는 부호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 아직 글이나 글월이란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뚜렷한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소전에 오면 발정 액체를 뜻하는 X표나 발정의 그 흥분 상태를 뜻하는 하트 부호가 사라졌는데, 심장 부호, 아마 이때부터 이 부호에 채색, 얼룩, 무늬라는 뜻이 생겨났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무늬에서 다시 글자, 글, 글올, 책, 학문의 뜻까지 파생을 하게 되지만은 이런 것은 아무래도 해서가 정착된 훨씬 후대의 일이었을 겁니다. 글자자. 글자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집에서 아이가 익히는 건 글자라는 데서 나온 거라고 해설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현재 글자 모양을 가지고 좀 억지로 꿰맞춘 해설이고요. 금문을 좀 보실까요? 금문 위는 지붕에서 유래한 집, 면자, 밑은 아들자의 초기 글자인데 어떤 아이가 집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설문해자에 보면 자, 유, 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유자는 현대에 와서는 주로 젖 또는 젖을 먹인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설문해자가 편찬될 때만 해도 아이를 낳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는 집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설문해자가 편찬된 한나라 초기만 해도 자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글자 또는 문자라는 뜻은 아직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라는 뜻으로, 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문장으로 환치시켜 볼 때 자는 문장을 낳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니면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자는 문장을 젖주어 키운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키워나가는 건 글자니까 여기서 글자라는 뜻이 확립이 된 건데, 갑골문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 은나라 때는 없었던 글자이고 주나라 때의 금문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기는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문자 또는 글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해서가 통용되는 시점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서 금문은 살펴보았으니까 소전부터 볼까요? 소전은 아이의 그 검은 머리가 흰색으로 바뀌었고, 해서에 와서 아들 그림이 아들자로 바뀌어서 문자자, 글자자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해서의 최종 완성 시기는 당나라 때니까 따지고 보면 꽤 늦은 시기죠. 쓸서. 쓸 서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서자의 율은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이고 하단의 왈자는 먹물이 담긴 벼루의 모양에서 변화된 거라고 해설을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이 사진에 보이는 벼루 모양이 네모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은나라 때도 벼루라는 게 있었을까요? 다음 갑골문을 보시죠. 갑골문 위 오른쪽 그림 삼지창은 손을 스케치한 거고, 가운데는 무슨 가지가 달린 막대기, 대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대나무까지. 밑에 비읍자는
입술, 곧 입을 가리키는 건데, 동이족은 이 그림으로 무엇을 나타내려 했던 걸까요? 은나라 때는 말이죠. 나라에 그 점을 치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를 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복관이 점친 내용을 말하면 갑골문 가운데 그림처럼 뾰족한 대나무 가지를 손으로 잡고 거기에 검은 색깔의 옷을 찍어 가지고 복관이 말한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직 붓이라는 게 없었을 때이니 벼루도 없었겠죠. 하지만 대나무 가지에 검은 옷을 찍어 점친 내용을 표시하는 일로부터 쓴다, 그런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쓰니까 글자다, 글이다, 책이다 라는 뜻이 생겼고, 나중에는 그 편지란 뜻까지 파생을 하게 되죠.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 금문부터 볼까요? 금문을 보면은 그 삼지창의 손과 그 붓율자, 붓이 합쳐졌어요. 그 손으로 붓을 쥐었다, 그런 얘기죠. 손부호와 대나무 가지를 합친 글자가 붓율자 비슷하게 되었고, 대나무 가지에 옷을 묻혀 이것저것 표시한 것이 놈자자 비슷하게 되었는데, 이건 뒤에 검은 옷에서 발전한 그 먹을 대나무 가지에서 발전한 그 붓에 묻혀가지고 복관이 입으로 말한 것을 적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소존이 금문을 이어받았는데, 옷을 묻혀가지고 이것저것 표시한 것이 입을 의미하는 그 비읍자와 합쳐져 가지고 놈자자 모양이 좀 보다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쓸 서자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쓸 서자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이 글자는 적어도 복관이 생긴 뒤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이 없는 그 글자 자자보다는 오래된 글자이고, 동물의 발정 표시로 삼았던 그 문자보다는 나중에 생긴 글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 자, 서 이 세 글자도 그 만들어진 시기로 추정을 해볼 때 문자 또는 글자라는 뜻으로 가장 처음 만들어진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맺을 개자인데요.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맺을 개, 맺을 개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큰 약속이나 큰 계약을 할 때 뾰족한 칼끝으로 얇고 기다란 나무판에다 그 일에 관한 표시를 그어놓은 것임을 나타난 데서 유래한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상당히 비슷한 데까지 왔습니다. 갑골문부터 살펴보실까요? 갑골문 그 오른쪽은 고대의 칼을 스케치한 그림이고, 왼쪽은 그 오른쪽에 있는 칼로 나무나 뼈에 새긴 어떤 표시예요. 무슨 표시냐? 고대 동이족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그 표시로 새긴 나무 조각이나 뼈 조각을 반씩 잘라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각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금문을 살펴봐야 할 터인데 이 글자의 금문은 발견된 것이 없어서 일단 소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전에 보면 기본적으로 갑골문의 부호 밑에 팔 벌린 사람을 추가를 했어요. 참고로 이 팔 벌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해서에 와서 큰 대자로 변모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냥 서 있을 때보다 팔을 벌리면 더 커지는데 여기서 크다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하늘도 크고 땅도 크지만 팔 벌린 사람도 크지 않느냐는 고대인의 천지인 사상이 반영된 글자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소전에 팔 벌리고 선 사람을 그냥 큰 대자로만 보고 큰 약속을 맺을 때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전에 팔 벌리고 선 사람은 큰 약속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역, 계사라는 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고엔 결승 이치러니 후세 성인이 역지 이석에 하여 백관 이치하며 만민 이찰하니. 좀 어려운데요. 번역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상고시대는 노끈을 매가지고 다시 말하면 결승문자 또는 매듭문자로서 다스리더니 노끈을 매서 다스리더니 후세의 성인이 서계로 바꾸어 모든 관원이 이로써 다스리고 만민이 이로써 살피니. 소전에 보이는 팔 벌린 사람이나 해서의 큰 대자는 대인, 곧 군자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윗글에 나오는 성인을 가리킨 거라고 봅니다. 큰 약속을 할 때 계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큰 대자가 아니라 옛날 상고 시대는 매듭 문자로서 세상을 다스렸는데 후세에 와서 갑골문 같은 서계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바꾼 성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성인이 누구냐?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공자일까요? 아닙니다. 공자보다 누천년 앞선 시대에 창힐이라는 인물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는 창힐은 자라나서 새나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처음 발명했다는 인물이죠. 창힐의 글자 발명서를 현대에 와서는 전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 한자는 글자 수가 총 5만 자를 넘고 갑골문의 경우도 발견된 것만 4,000자가 넘는데 이 많은 글자를 창힐이 다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초기에 일부 제한적인 숫자의 부호 또는 글자를 처음 시작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것이 진시황 시대에 와서 팔 벌린 사람으로 소전해 그리고 해서의 큰 대자로
추가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성인이 매듭 문자에서 서계로 바꾸었다는 대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서계는 훗날의 외교문서 같은 게 아니고 나뭇가지나 길다란 끈에 새끼줄 등의 노끈을 매듭지어 의사를 전달하던 매듭문자 또는 결승문자 시대에서 칼로 나무에 무슨 부호 같은 걸 새겨 의사를 서로 소통하는 일종의 문자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 혹은 그 후의 은나라 또는 상나라 시대, 칼로 새긴 부호를 계라고 했다는 건데, 이 계자의 발음이 중요합니다. 현대 중국어로는 치, 현대 일본어로는 게이, 현대 한국어로는 게라고 발음하는데, 옛날, 아니 갑골문 시대의 발음도 치, 게이 또는 게였을까요? 한자의 표준 발음을 표준 발음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운서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한자 발음 사전, 곧 운서로는 그 수나라의 육법원이라는 사람이 서기 601년에 펴낸 절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훼손이 돼가지고 반만 전해지는데, 어쨌든 그 뒤에 나라들이 이 발음 사전을 계속 펴내서 설문해자에도 그 발음 해설이 있고요. 또 당나라 때 오면 당운이라는 발음 사전들이 발간이 됩니다. 왜 이런 발음 사전들이 생겼느냐 하면, 대륙은 넓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심해서 발음이 다 달라요. 거기다가 표음 문자가 아닌 한자는 처음 보면 그 음을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익히 알려진 두 글자를 이 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음을 조합을 해서 세 글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그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바로 반절이라는 겁니다. 반절음이라고도 하죠. 이런 발음 사전을 보면은 갑골문 시대의 문자를 가리키는 게, 이거는 거흘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거흘의 두 글자를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한글이나 영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그 발음을 하잖아요. 하지만 한자는 그런 자음과 모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히 알려진, 발음이 알려진 두 글자를 채택을 해서 그 글자의 일부만을 떼어서 발음을 한다는 건데, 그런 방법을 반절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어쨌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자에는 한글의 자음에 해당하는 그 성모가 있고 모음에 해당하는 운모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앞에 계자를 거흘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흘 두 글자, 이 거흘의 거에서 성모, 곧 자음만을 취하면 그 기억이 돼요. 한글로 따지자면 그 기억이 되고, 거흘의 두 번째 글자 흘에서
촛소리 시읒을 띄어낸 나머지 부분, 곧 운모를 취하면 을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의 기역과 운모의 을을 합치면 그 발음이 글로 되는 거예요. 개의 정확한 고대 발음이 글이었다는 겁니다. 칼로 나무 같은 데 새긴 의사소통의 부호, 곧 갑골문을 글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는 말이죠, 지금도 문자를 글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어나 일본에는 그런 말이나 발음이 없습니다. 갑골문을 개라고 쓰지만 이걸 글이라고 발음을 했다면, 글이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는 한국인, 다시 말해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이 글을 발명한 주인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이죠, 글이란 낱말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갑골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 칼로 왼쪽 부호를 새겼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칼로 부호를 그은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긋다, 긁다, 극적거리다, 그리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모두 글과 어원이 같아요. 다 긋는 데서 나온 말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글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붓이 생겨난 이후에 나타난 표현이고, 갑골문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붓이 아니고 칼이잖아요. 그러니 그 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부호를 그을 수도 있고 새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을 경우엔 글, 새길 경우에는 개자 왼쪽에 쇠 금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새길 개자를 나중에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말엔 말이죠, 나무를 새기는 연장을 뭐라 합니까? 글이라고 하잖아요. 글과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냥 긋는 것보다 좀 세게 긋는 것, 새기는 것, 그게 바로 글인 거예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지만 나무에 새기는 걸 깎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고대 한국어가 건너가서 현지어로 형성된 일본어에 보면 우리가 쓴다, 쓰다라고 하는 걸 저들은 가꾸라고 합니다. 우리말 깎다가 변해가지고 그런 발음이 된 경우로 보이는데, 이게 다 갑골문의 개, 아니 글, 곧 긋고 새기고 깎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개자가 말이죠, 글로 발음된 경우는 옛 나라 이름에서도 보입니다. 요즘 고려 거란전쟁이란 드라마가 한창 방영 중인 모양인데, 이 거란은 한자로는 계단이라고 쓰고 거란으로 발음을 한 거지만은,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보면은 글안이라고 표기되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계자가 글로 발음된 경우인데, 사학자 신채호도 그 명조 조선상고사에서 거란을
글 안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게 더 원 발음에 가깝다는 겁니다. 좀 장황해졌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한자의 원래 명칭은 글이고 이걸 만든 것은 하족이나 화하족 또는 한참 뒷세대의 한족이나 현재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긍지를 느끼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